네, 반갑습니다. 오늘 5장 생태체계 이론을 할까 해요. 음, 체계 이론은 이제 사실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인행사에서 이론 마지막 파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상 중요한 이론, 도움이 되는 이론, 꼭 어쩌면 꼭 알아야 되는 이론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이 수업이 인행사이기 때문에 인행사 진도라는 게 있고 어 물론 지도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뒷부분의 내용이 또 한 이 절반만큼 또 되고 또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챕터 정도도 놓고 뭐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뭐 등등등을 이렇게 고려한다면 사실 이제 이걸 이론을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론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뭐 몰입이론도 있고 어떤 지식 형성 관련된 날리지 띠오리도 좀 많고 또 뭐 있을까? 행동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큰 관심이죠.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관한 헬스 관련된 띠오리들 헬스 관련된 띠오리들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좀 많아요. 중요한 이론들이 사회복지나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지금 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오늘 한 이론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좀 할 때가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 띠오리죠. 띠오리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이 뭐다? 어떤 생각들의 뭐 생각들의 집합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의 어떤 틀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요게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강물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뭐든 좋아요. 이게 큰 무한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원을 색깔로 좀 바꿀까?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틀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틀을 뭐라고 한다? 요러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틀을 다른 말로 범주라고 해요. 경계라고도 합니다. 바운더리라고도 하고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걸 이론이라고 해요. 이걸 이론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 이론에 있으면 이 이론 안에 있으면 이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일련의 것들은 되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반대로 이 이론을 벗어나 있는 이 수많은 무한에 가까운 것들은 사실상 잘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그 말 했죠. 모든 이론은 틀렸다. 이 말의 기본 골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이 1%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사실. 나머지는 거의 99% 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1%를 설명하고 나머지 99%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도대체 이론을 왜 배워요? 이렇게 뭐 의미는 있겠지만 설명력도 별로 없고 99%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 1%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론이에요. 왜? 이 1%의 현상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이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 어떤 이론은 그래서 봐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이런 현상들 중에 이거 한 100개라고 치자 100개 중에 요 한 개밖에 사실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것도 타임 원에서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타임 2가 되었을 때 A라는 이론이 여전히 요 1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몰라요. 그건 모른다고. 그럼 최소한 지금 타임 이 시점에서 요 한 개 정도는 이론 A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사실 학부 영역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연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준비된 상태 안 되기 때문에 학부가 다 그렇죠. 요 A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 현상, 수많은 현상 중에 아주 일부분을 보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부분을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학부 마칠 때까지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 4학년 과목이 전부 다 이런 연습하는 과목이에요. 나머지 99%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 이론 자체가 그런 거라고. 이론 자체가 1%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라고. 왜 이런 연습을 하냐? 왜 도대체 이렇게 1%밖에 해석 안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론을 갖고 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이론 없어도 충분히 저는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굳이 이론이 아니더라도 설사 이론이 1%를 설명한다면 저는 그냥 99% 볼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뭐 그것이 인간 행동, 정치, 종교, 사상, 과학 뭐 수많은 어떤 일련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거기 어떤 흐름, 패턴, 방식, 경향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의미를 두고 이런 현상들 속에 숨어 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일련의 패턴들, 이러한 경향들, 뭐 이러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관념화되는 것이 이론이죠. 좀 이해했나? 지금 기납과 연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연역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의 관념화시키는 것, 어떠한 이론을 만드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똥철학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기납의 영역에 있어요. 물론 기납과 연역의 사이에는 기추, 에브덕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알 필요 없으니까 쌤이 지금 이야기를 던지는 그리고 이번 학기 올해 그리고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연역의 영역에서 즉 A라는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것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난이도가 10이라면 현상을 통해서 이론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건 난이도가 100이 넘습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처럼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잖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시대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시점에서 현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시점에서 연역적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연역 방법, 즉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임이라는 타임 원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타임 1과 타임 2가 바뀌는 시간이 이 시간이 예를 들어 10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컴퓨터 모형이 새로 나온 핸드폰,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는 모델 1에서 모델 2까지 나오는 시간이 예전에는 꽤나 길었다고. 한 5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는 타임 1과 타임 2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트렌드, 현상, 문화 같은 것이 나오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막 5년 단위, 10년 단위였다면 제가 살 때는 1, 2년 단위, 여러분이 살 때는 3개월, 6개월 단위고 앞으로 여러분의 후세대가 살 때는 일주일 단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현상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현상을 보기에는 현상이 바뀌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연역이 아닌 기납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 될 때 비로소 이 시대에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기준들, 외부 기준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 생각들, 남들이 하고자 하는 비슷하게 하는 따라가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 삶에 투영하고 있다면, 내가 살던 시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빨리 안 바뀌니까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균만 되더라도 내가 먹고 살았다고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후세대가 살아가는 세대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현상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딴소리를 한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보려는 게 아니라 훗날 여러분들이 현상을 통해서 이론화시키는 작업이 가능한 사람, 어,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들려면 이 연습이 필요해요.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현상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나셔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른 경험이 쌓이거나 아니면 무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현상을 통해서 이론을 만든다 말은 나의 철학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처럼 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들, 그들이 만들어냈던 패턴을, 경향을 보고 벤치마킹 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목이 아픈데 음료수 좀 갖고 올게. 네, 목이 아파서 잠시 물을 좀 갖고 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론의 기본적인 원리나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봤고, 원래 첫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내 머리가 나쁘니. 자, 오늘 체계 이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체계. 기본적으로 오늘 이 체계 이론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특히나 행정학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더더욱 쉬워요. 왜냐하면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 정책학, 행정학,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거의 8할 이상을 이 체계 이론의 밑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 조직이 나왔다는 말은 그냥 그게 체계라는 뜻이에요, 사실. 조직과 체계는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체계가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조직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규정, 이런 규칙 같은 이야기는 거의 체계 이론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학 안에서 다양한 이론들,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밑바탕 안에는 거의 대부분 체계 이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학부 때 행정학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을 더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계 이론이 뭐다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랑 할 이야기들은 조금 더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톡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저랑 엄청난 거 배우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저랑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 체계 이론, 항상 이 아저씨 이름을 내가 베르탈람피? 발음 좀 안 돼요. 좀 유명한 아저씨. 이 체계 이론의 어떤 틀을 만든 아저씨인데, 어, 이 아저씨가 했던, 전제했던 그 가정이 이런 거죠. 뭐, 군대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좀 많이 쓰는 말, 전체, 이, 전체, 올, 올은 파트, 부분, 부분, 부분 1에서부터 부분 10까지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의 이 부분의 합보다 전체는 더 크다라는 희대의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질량 보증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잖아? 질량이 뭐 10이라고 치자. 그럼 이걸 10개로 나눠. 그럼 1부터 뭐 1, 2, 뭐 3, 그 다음에 뭐 4, 뭐, 그치? 7, 8, 9, 10이네. 이거 다 합치면 얘랑은 같잖아. 그치?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건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 체계 이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에 체계 이론은 이렇게 답합니다. 체계 이론에서는 A, A가 이제 10이야. 그러면 뭐 1,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그런 뭐 파트 3개가 있다 치자. 이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상호작용 1, 상호작용 2, 상호작용 3이 존재를 해서 이 상호작용 간에 무엇이 이 전체를 넘어선다. 물론 때로는 부정적 상호작용도 존재를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는 이것을 넘어선다라고 가정을 둡니다. 이게 체계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자,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팀별 과제를 해. 지금 1학년생은 팀별 과제를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팀별 과제에 대한 어떤 딱히 별 느낌이 없잖아. 뭐 선배들이나 뭐 에타나 이런 데서 보면서 팀별 과제에 대한 팀 과제에 대한 뭐 어마무시한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받겠지만 막상 너희들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히 팀별 과제에 대한 큰 그게 없지. 대학 와서의 팀별 과제에 대해서. 내가 한 명이 이렇게 있고 세 명이 팀별이야. 그러면 이 세 명의 각각의 지식의 정도가 막 10, 뭐 얘는 11, 얘는 9 정도로 치자. 뭐 평균 10이야. 그러면 이 세 명이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30밖에 안 되지. 그런데 왜 50짜리, 왜 100짜리의 멋진 게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은 사유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썩는 그 이상이라는 게 이 체계 이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 관점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좀 매력적이잖아. 똑같은 애, 비슷한 애 3명 모여가지고 나오면 3명 이 정도 30만 나와야지. 어떻게 50과 100이 나와? 역으로 그럼 이렇게 말도 우리가 되겠죠. 스포츠 경기를 보자. 능력치 뭐 10짜리가 있는데 2짜리, 뭐 3짜리, 그 다음에 한 5짜리가 있어. 그치? 다른 팀은 막 10짜리, 10짜리, 9짜리가 있다고. 각각 두고 보면 얘가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얘는 합이 29고 얘 얼마야? 10짜리라고. 2배 이상이 된다고. 어떻게 얘가 얘를 이겨? 그쵸? 근데 우리가 저번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개박살 냈지. 독일 애들 연봉하고 이때까지 쌓아온 경력하면 거의 뭐 이거 2배 이상일걸? 그치? 우리 그때 손흥민 빼고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뭐 후보 선수를 포함해서 연봉 걔보다 높은 애 한 명도 없었을걸? 내 기억에는? 있나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때 독일을 그렇게 이기면 안 돼. 불가능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 그치?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직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계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체계 이론의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체계 이론이 던지는 더 중요한 의미는
체계라는 것, 쉽게 말해 조직이라는 것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무엇이 발생한다는 거야.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했겠지 그때. 그럼 얼마야? 15 곱하기 2니까 30이지.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고. 이런 논리 얼마나 설명력이 좋아. 설명력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그렇게 월드컵에서 짓밟았을 때 쾌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도 이런 선수 갖고 제대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체계론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시 선생님이 그려줄게. 이러한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이걸 한 네트워크라 보자.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이 곱하기 상호작용이 극대화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make sense 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현상이 언제나 되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은 모형은 항상 틀리지만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좀 되나?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 이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언제나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호작용이 있다. 그럼 다시 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자, 체계 상호 의존적이고 뭐 부분의 단위로 전체 관계 뭐 이렇게 막 적어놨어. 전체는 부분 뭐 이상이다. 자, 이런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무한에 가까운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자원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색깔 다른 걸 바꿀까? 무한에 가까운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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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영역 속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쌤이 이걸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런 걸 뭐라고 했지? 이걸 범주라고 합니다. 이걸 범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범주랑 거의 흡사한 개념이 체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범주라고 이 범주 안에서 흐르는 구성되고 있는 어떤 일련의 무엇이 다 하나의 체계예요. 체계라고. 여기에는 일종의 문화도 있고요. 일종의 규칙도 있고요. 일종의 위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에 이 범주 안에 있는 무엇이 얘가 바깥의 대면과의 접속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동관계가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범주는 하나의 이런 선 같은 의미고 체계는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이 범주 안에 만들어내는 수많은 내용들이 체계. 이걸 다 범주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체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막 어떤 신생팀이나 기업들 막 구멍가게 같은 조직들 가보면 이런 말이야. 이 동네는 체계가 없다고. 뭐 1년에 어떤 체계가 없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그 체계는 범주와 안의 내용을 다 포괄한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 흐르는 이런 내용들, 수많은 이런 내용들 간에 어떤 일련에 발생하는 뭐라고 할까? 어떤 요런 발생하는 작용들이 뭐다?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 이 체계는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이 범주의 크기보다 범주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가 체계이론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메시지. 다 알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뭐다? 상호작용이야.
스푸트. 왜 했냐고? 해보고 싶어서 했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범주, 경계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 그럼 체계는 다 동일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체계를 좀 이야기할게. 하나는 이렇게 외부의 자원이 들어왔다. 안에 있는 내부의 자원이 나갔다. 하는 애가 있고, 어떤 하나는 외부의 자원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나가는 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체계를 개방형 체계라고 부르고, 이런 체계를 폐쇄형 체계라고 합니다. 개방형 체계와 폐쇄형 체계. 뭐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두 체계 중에 뭐가 더 좋은 체계일까? 바로 나오지? 얘야. 왜 그럴까? 여러분도 봐. 뭐, 여러분들이 어제 뭐 먹었어? 떡볶이, 갈비, 고기, 삼겹살, 뭐 기타 등등 뭐 먹었겠지? 막 먹어. 먹는 것까지 좋아. 막 먹었을 거야. 근데 먹고 나서 1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10시간 지나고 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 어 똥을 쌀 거 아니야. 오줌도 싸고. 그렇잖아? 내가 먹은 거 바깥에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친구들 중에 변비 심한 그런 친구도 있지. 막 3일씩, 심하면 일주일씩 막 화장실 못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난리 납니다. 뱃속이.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뭐 얼굴에 황달기도 뜨고 그래요. 사람이 못 먹어도 죽지만 못 싸도 죽어요. 아세요? 사람이 바깥에 이걸 못 내보내면 죽어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생물 말고 생명체는 동일해요. 이거는 뭐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어떠한 에너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나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 음식을 자 어제 먹은 김밥이 뱃속에 들어와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서 위에서 분해되고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뭐가 되겠어? 다 똥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에너지가 이렇게 똥이 되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못하면 이게 쉽게 해서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엔트로피. 그 물리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글 네이버를 쳐봐. 뭔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쉽게 쌤이 말하면 그냥 쌤이 이렇게 말할게. 쓰레기 증가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체계 조직이 에너지를 습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즉 쓰레기 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가 제대로 바깥으로 못 내보낸다. 당연히 이 체계는 죽어요. 곧 죽는다고. 바로 죽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 엔트로피 이런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때 뭐 했니? 들어봤지? 제가 좀 작년부터 굉장히 좀 당황했던 거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과 제 교육과정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을 좀 하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수능을 국어, 뭐 영어, 수학, 뭐 사회과학 4과목, 과학 4과목 이렇게 봤었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과학 4과목, 국사, 윤리, 사회, 하여튼 뭐 까먹었다 뭐. 그리고 여기다가 뭐지 세계사,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해서 몇 과목이냐? 4, 8, 9, 10, 11, 12과목을 수능을 봤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뭐 세계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물리나 뭐 이게 지구과학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당황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이렇게 물리 시간에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든지 질량이나 질량 보존이나 아니면 물리 뉴턴의 1, 2, 3법칙 같은 거 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과 과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갈수록 아는 게 없이 대학에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학쌤도 아니고 어쨌든 잘 모르면 엔트로피 법칙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이 수업 시간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말했지? 이렇게 어떤 체계라는 것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에너지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체계는 죽습니다. 버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체계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안 들어온다.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든 왔다가 원만큼 나가야 돼요. 물론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체계를 살릴 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게 체계가 갖고 있는 생명체, 그리고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 체계 안에서도 있는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그리고 이 체계가 안 죽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련의 고정된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호모스테이시스라고 불러요.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먹고 쓸 만큼 쓰고 다시 내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 항상 상 성 이해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이게 유지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성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봐. 쌤이 그래서 아까 첫 때 이야기했을 때 이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론을 습득을 하고 이 이론에 따라서 현상을 매일 본다면 이 말은 체계론의 관점을 본다면 들어온 에너지는 있고 나가는 엔트로피 나가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나는 들어오고 나서 얘를 그대로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게 들어와 줘야 되고 이것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자연스럽게 소모시켜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론 A가 좋아, 어떤 사상 A가 좋아, 어떤 관념 A가 좋아, 그냥 주구장창 요것만 지키고 있어요. 현실은 막 변하고 있는데도 상관없어. 난 이게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체계, 그 조직, 그런 모임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체계 자체가 현상과 맞지 않게끔 움직인다면 이 A라는 체계를 바꾸던가 버려야 돼요. 바꾸던가 버려야 된다고. 이게 현상을 적응하는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이게 진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진화론이나 창조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것에 적응해서 살려면 이 현상에 A랑 내 몸이 맞지 않다면, 내 생각이 맞지 않다면 바꿔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체계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체계론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 사람, 그 조직체, 그 모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썩은 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식에서 말하는 체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즉 이런 건 뭐다?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예요. 항상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부모나 다른 여러가지 교육체계 관념체계에서 배워왔던 A라는 관점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현상에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A라는 생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 때는 안 틀렸지만 이때는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개념 체계를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개념 체계 B를 갖고 와서 A, B를 섞던가 아니면 A라는 개념 체계를 버려서 B를 받던가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항상성을 지키면서 즉 내 몸이 안 썩어가고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조직이 내 체계가 안 썩어가면서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진화되고 다윈에 따르면 그 단계가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뭐다? 그게 진화라고 다윈은 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자꾸 연역에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즉 어떤 체계 자체를 유지하려고 현실 자연 상황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경영학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런 조직은 다 망해요. 다 망했어요. 그냥 살아남지를 못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 써본 친구 있나? 나는 좀 썼지. 20대 때. 20대 한 초반까지. 여러분 중에 필름 카메라 써본 친구도 있나?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써봤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뭐지? 그 뭐라고 하냐? 그 폴라로이드? 직선 카메라. 물론 그 무슨 카메라인지 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카메라는 좀 써본 친구 있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필름으로 쭉 놓고 뭐 이런 거 써본 친구 없죠. 보통 그 필름 회사 제일 큰 회사가 이제 그때 뭐 코닥인가 뭐 이런 회사였던 거야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에서 다 바뀌었잖아.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제일 먼저 개발된 게 코닥이에요. 모르신 친구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는데 세상이 그 필름을 팔아먹자고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 놓고 안 만든 거야. 안 판 거야. 결론 어떻게 됐을까? 코닥 망했어요. 코닥 망했다고. 그러니 내가 어떤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받기만 받고 이걸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보낸다는 말은 어떤 일종의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쓰고 남은 거 더 이상 지체됐고 올드된 거를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언제나 썩어 문드러져요. 언제나 망한다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분명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맞아? 새로운 걸 입혀야 되나? 아니면 이걸 버리고 이걸 그냥 선택해? 아니면 최소한 A, B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거 C를 만들어내? 이런 질문을 스스로의 우리 조직에 나의 체계에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체계론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말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볼까? 항상성. 인간 체계의 기방성과 뭐 저저저 상호작용 때문에 뭐 정체적 볼 수 없다. 뭐래서 육동적 균형 상태를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말은 체계론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항상성을 못 지킬 때 조직 체계는 망한다. 세포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즉 내가 A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이 A가 자연의 어떤 시점에서는 맞았는데 자연의 어떤 시점에서는 안 맞았을 때는 과감하게 이걸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된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어제 먹고 속을 비우고 나서 먹은 걸 다시 배 내보내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새로운 걸 습득하고 기존의 걸 내보내야지 항상성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다면 엔트로피가 쌓여가지고 그 조직 체계는 망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생물의, 조직의,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과 운영 방식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뭐 개방체계, 위계체계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안정상태가 뭐다라고 했을 때, 이퀄리브리엄이 뭐다라고 물었을 때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 항상성이 그러면 항상성은 뭐다? 항상성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성이란 건 항상 움직이면서 어떤 때는 여기까지 갔다가 어떨 때 심하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 때로는 여기까지 다시 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지키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이건
동양에서 뭐의 개념과 비슷하다면 공자님께서 말하면 중용의 개념과 비슷해요. 중용이 항상 고여있다는 이게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뜻은 내가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고 때로는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오는 성향 성질을 공자님께서는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중용을 지키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고 하셨던 이 개념과 체계이론에서의 항상성, 호모스테이시스 개념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고정돼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정돼 있으면 죽어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갔다가 그 시점에서 다시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금 여기를 스쳐가는, 그렇지만 이 범주를 가급적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질, 성향, 경향, 태도, 생활 습관을 중용이라 부르고 항상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정도면 일반 체계이론에 대해서. 자, 투입 전환 산출이 뭐다? 항상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단계 내지는 방법이죠. 즉 무언가가 에너지가 들어오고 투입, 에너지가 내 몸을 맞게 변화하고 전환, 쓰고 난 에너지,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똥 싸는 것, 그것이 산출. 이 단계가 잘 되면 뭐다? 항상성이 있고, 항상성이 만들어지고,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환류는 뭐다? 투입, 전환, 산출된 다음에 나 좀 배고파, 더 먹어. 이게 신호를 주는 거죠. 예. 너 많이 먹었어, 좀 줄여. 뭐 이런 거죠. 이게 정보를 주는 것이 환류다, 피드백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거 다 사실 사회 시간에는 하지 않았나? 뭐 중학교 때 뭔가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 설마 뭐 이것도 안 배웠을까, 그지?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투입 전환 산출 일단 내용을 배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도 이야기하면 알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이 지금까지 말했던 일련의 이러한 체계라는 관점이 뭐다? 그리고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떤 시점에서는 옹호하고 받아들이다가 이게 현상과 맞지 않을 때, 즉 시간이 지났을 때, 즉 전환이 되었을 때, 즉 여러분의 몸에 다 소화가 되었을 때 똥을 싸고 바깥에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포기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철학을 포기하고 다른 철학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생활에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때, 새로운 시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였을 때 내가 거기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나의 항상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뭐 문제가 있겠죠? 자, 보통 그래서 체계론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나의 어떤 개인의 체계, 조직, 회사를 말하는 주로 지역사회, 집단, 가족, 뭐 이러한 일련의 체계들, 그러니까 내가 체계 하나만 갖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별로 이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자, 내가 어떤 체계라는 것 자체가 나의 체계가 언제나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체계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집단 속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뭐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하죠. 가족도 하나의 체계고 집단, 조직도 하나의 체계고 여러분 학교도 하나의 체계고 뭐 종교에 있는 친구들은 종교 단체도 하나의 체계고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은 동아리에 있는 것도 하나의 체계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체계지만 이 체계와 체계가 이렇게 마주친다고. 체계와 체계가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봐. 나라는 체계가 있고 나보다 더 큰 하나의 체계가 이렇게 마주치면
교집합이 생기겠지. 교집합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굿, but 부정적인 것도 함께 존재는 해요. 왜? 거대한 두 간념 체계가 만나는데 어떻게 이게 아주 스무스무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다 좋을 수가 없다고. 나라는 자아가 발달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일련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나라는 책의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체계는 뭐다? 일종의 외부 기준이 됩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건 외부 기준이 돼요. 고로 나와 외부 기준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와 외부 기준 사이에는 상호작용도,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발생하지만 상호작용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갈등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시간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큰 산이죠. 그럼 다시 말할게. 여기서 투입이라는 게 투입이 뭐다? 외부 체계와 나라는 체계 사이에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갈등, 이질성, 다름들도 투입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느냐가 전환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적응된 상태를 이 조직한테, 이 사람한테, 가족한테, 내 친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 태도, 행동, 그런 것이 산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출은 긍정적 산출도 있을 거고 부정적 산출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구랑 있을 때, 친구랑 뭐 여행 갔어. 친구랑 여행 잘 놀다 갑자기 친구가 나랑 여행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뭐 긍정적으로 산출한다면 친구랑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여행의 어떤 방식, 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뭐냐? 싸워. 바로 집에 와. 난 두 번 다시 너 따위랑 여행 가지 않겠어. 꺼져. 이러면서. 그치? 이것이 투입 전환 산출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체계와 체계 간의 만남은 언제나 갈등을 야기한다. 동시에 긍정적 상호작용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체계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생태학 이야기 좀 하고 말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생태학과 체계 이론이 어느 순간 뒤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가 좀 다른 애들인데, 생태학은 이제 다이니즘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고, 체계이론은 조금 뭐 시작점이 좀 어딘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근데 생태학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직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되게 해요. 얘들이 쓰는 개념은 goodness of fit, 적합성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체계이론이랑 생태학 이론이 굉장히 비슷해요, 관념적으로. 이게 말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싶던 이야기가 같은 거야. 그래서 체계이론과 생태이론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이 돼요. 쉽게 말해서 A라는 애가 있었고, 얘는 체계 이론이고,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게 생태학이야. 근데 A라는 이론도 X를 추구하고 B라는 이론도 X를 추구해. 그러면 굳이 이게 다르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둘이는 A, B다. 어차피 우리는 X로 갈 거니까. 이게 생태학, 생태체계 이론들이 이제 하려는 메시지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생태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을 보면 이제 좀 개념들이 앞에서 있는 거 좀 많아요. 뭐 관계, 역할, 뭐 유능성, 환경, 결, 뭐 여기 니치, 뭐 적소, 뭐 거주 환경 등 좀 개념적으로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이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goodness of fit이에요.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항상성과는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항상성은 굳이 말하자면 내부적인 개념이에요. 내부.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내보내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균형 상태를 이게 안정 상태로 할게요.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에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항상성이라는 것이 상이 항상 유지되는 성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내부 체계, 조직의 내부 체계가 안정되도록 만들어주는 내부 메커니즘 같은 게 항상성이라면, 굿네스 오브 핏은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 굿네스 오브 핏도 기본적으로 적응, 균형 상태를 이루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부보다는 외부에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외부. 어떤 외부의 다양한 변동성 안에 어떤 체계를 외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라고. 즉, 예전에는 어떤 뭐 난이도가 10이라고 치자. 그럼 10에 내가 맞춰서 나를 10A라고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이 10이 어느 날 갑자기 100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뭐 체계가, 조직이, 뭐 생명 단위가 나를 100B로서 바꿈으로써 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북극곰 다큐멘터리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북극에 얼음이 많고 북극에 얼음이 많아야지 그 곰이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극곰이 주로 먹는 게 그 물개 같은 걸 먹잖아. 얼음이 두꺼우면 물개들이 숨을 쉬려고 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에서 이제 북극곰이 흔히 말해서 낚시를 하는 거지. 물개 낚시를 하는 거지. 근데 얼음이 많이 안 얼고 얼음이 많이 없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개들이 그 구멍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구멍에서 큰 데서 이렇게 숨을 쉬니까 물, 북극곰들이 물개를 못 잡는 거야.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북극곰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북극곰이 다 이제 굶어 죽고 뭐 이래야 되지만, 또 북극곰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여러 가지 먹이 루틴을 많이 바꾸더라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거들떠 보진 않았던 뭐 갈매기나 이런 새, 그 보통 그런 새들이 그 북극곰 보면 절벽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알을 넣거든. 북극곰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새나 새 알을 잡아먹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절대 먹지 않았을 음식 같은 것을 먹는다고. 왜?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적합성이라는 하는 거예요. 굿네스 핏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핏한다고. 여러분들이 옷 그 사러 갈 때 그 가게 같은 거 하면 피팅님도 가잖아. 그거예요. 핏한다는 거예요. 핏. 예. 이게 기본적인 거 핏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성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항상성이든 적합성이든 궁극적으로는 자연 환경에서의 생명체가, 조직이, 유기체가 적응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둘 다 같지만, 항상성은 내 안에 어떤 일정인 기능들이 잘 작용하는 개념으로 쓴다면, 적합성은 내 기능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나를 더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태학 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메커니즘보다는 외부 체계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것에 더 초점을 드리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넘어갔던 이 개념을 보더라도 층, 결, 공간, 뭐 속도, 생활 환경, 거주 환경,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생명체의 내부 메커니즘보다는 외부 메커니즘과 외부 메커니즘에 대한 생명체의 대응 관점에서 이것을 많이 개념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론이 어떤 걸 겹쳐졌을 때 만나는 뭐 개념들, 시너지들을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생태학 이론에서 이 스트레스 대처라는 개념이 나오면, 스트레스는 여러분 뭐 많이 아셔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블렌디드 러닝하면 스트레스 이론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학기 제가 스트레스 이론 따로 설명해 드렸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해서 외부 환경에서 나라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적응을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 흔히 말해서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자원, 도구, 전략을 코핑, 대처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 코핑 메커니즘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스트레스 대처는 제가 스트레스 이론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요. 이 정도까지만 좀 하도록 합시다. 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스트레스 이론에서 조금 더 체계 이론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아마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블렌디드 러닝 할 때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알겠죠?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봤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요 부분 안녕.